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년 한 해 최고 인기를 누린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현재 진행 중인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AT&T 같은 기존 통신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인가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링크는 무엇이고 위성 인터넷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고요. 스타링크의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되었던 과거 이리디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말 스타링크의 부상이 기존 대형 통신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위성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타링크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일반 인공위성은 지상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높은 상공에서 일을 하는 반면에 스타링크 위성은 훨씬 작은 규모로 지상에서 550km밖에 안 떨어진 저고도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위성의 고도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런 저고도 위성들로 국내 그리고 해외까지 모두 커버하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을 만들고, 베타 버전에서 50에서 150메가빗의 속도와 20에서 40ms의 레텐시 정도의 인터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베타 버전이다 보니 중간중간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며 그에 맞게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지어서 인터넷 속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타링크 인터넷이 그냥 위성만 쏘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도심의 기존 통신회사들이 설치해놓은 인터넷망이 빠른 초고속 파이버 라인을 타고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은 그걸 인터넷 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은 외지로 보냅니다. 그럼 외지에선 그걸 이런 접시를 이용해 받아내고 모뎀과 라우터를 거쳐 집안의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 이 스타링크가 세상 어디에서나 그냥 제 전화기랑 컴퓨터에 인터넷을 제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이 스타링크 인터넷을 받기 위해선 지금 다 망해가는 디렉티비처럼 이런 위성 접시가 필요하고, 지금도 집에서 사용하는 모뎀과 라우터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런 것도 스타링크 전용으로 따로 구매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위성이 약 1150km 고도에서 약 40도 각도로 인터넷을 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쏘았을 때 커버 가능한 면적이 약 1060km 정도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다 들어가겠네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스타링크 위성의 고도는 550km의 저고도라고 하니 실제 위성 하나당 커버 가능한 면적은 훨씬 적겠네요.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런 앱을 다운받고 위성 접시, 모뎀, 라우터를 다 연결시킨 후 위성 접시는 맑은 하늘을 향해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실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스타링크 위성 접시라고 하고요. 보통 위성 텔레비전용 접시보다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한데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 건지, 어디 깊은 산으로 캠핑 같은 거 갈 때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스타링크 인터넷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 어디에서나 그냥 전화기, 컴퓨터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은 아니네요. 오히려 기존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인터넷이 케이블로 들어오느냐, 위성으로 들어오느냐의 차이만 날 뿐 모뎀과 라우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사용하는 건 똑같네요. 이 기사를 보면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까지 122개가 쏘아 올려졌고 총 11,000개나 띄울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늘어난 약 800개의 위성이 있다고 하고 1세대, 2세대 위성 모두 포함해 총 3만 개가량의 위성을 띄울 거라 합니다. 로켓을 한 번 쏘아 올릴 때마다 위성을 60개씩 나르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또한 스페이스가 로켓 재활용으로 아무리 비용 절감을 해도 10 빌리언이라는 큰 지출을 해야 하며 이걸 흑자내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 연구에 큰 방해가 된다고 컴플레인이 심한가 봅니다. 실제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위성들이 저렇게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네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굵은 줄들을 거대서 크게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스타링크 사업의 33.3 billion valuation을 증명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비관론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나사나 다른 기업들의 위성을 대신
쏘아 올려주며 매출만 올리지만 나중엔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의 매출이 훨씬 크게 성장할 것이며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할 것이란 낙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스타링크 경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시나요? 웬 열기구 같은 풍선이죠? 네, 구글의 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위성 대신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 라인이 없는 외지에도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 약 2배 되는 고도에 풍선을 띄우고 위성처럼 인터넷을 쏘는 거죠. 구글의 룬 프로젝트 외에 이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위성 인터넷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아셋, 휴넷 등이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이런 기존 기업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아셋도 그렇고 휴넷도 그렇고 다들 이런 위성 접시가 필요하네요. 그 외에도 이런 위성들을 이런 로켓에 넣어서 쏘아 올리는 기업인 오브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스닥에도 상장돼서 거래되는 회사죠. 이건 오브컴 위성들의 움직임인데요. 총 29개의 저고도 위성들이 현재 떠 있습니다. 29개가 다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것들 대부분은 주로 라디오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링크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현재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뭐가 많긴 한데 겹쳐져 있고 뭉쳐서 움직이는 게 아직은 베타 단계라 그런 듯하네요. 그리고 이건 스타링크의 모티브가 되었던 1차 이리디움 프로젝트의 위성들과 그 이후에 2차 프로젝트 때 쏘아 올려진 이리디움 넥스트 위성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작동하는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옛날부터 쏘아 올려서 위성도 많아 보이고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움직이는 게 신기하네요. 이건 현재 하늘에 떠 있는 위성들 지도인데요. 지구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고도 위성부터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이 외에도 군사용 목적으로 지도에 안 잡히는 비밀 위성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나 많은데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릴 거라니. 어휴. 자, 그럼 이 중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리디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첫 이리디움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모토로라의 주도로 77개의 저고도 위성을 쏘아 올리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라 인터넷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무선 전화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집 전화나 무선 전화가 AT&T 같은 기존 통신회사를 거쳐서 이리디움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통해 위성으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 위성끼리 연결고리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후 지구 반대편의 위성 전화로 쏘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게 이 전화는 일반 핸드폰이 아닌 위성 전용 전화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안테나가 달린 못생긴 전화였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하였고 프로젝트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무려 $3,000란 가격에 서비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성의 고도가 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이리디움도 스타링크도 저고도 위성을 고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도별 위성의 종류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저고도, 중고도, 그리고 가장 먼 Geostationary Orbit 위성이 있습니다. 우선 Low Earth Orbit, LEO, 저고도 위성은 지상 300에서 1500km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을 말하고 움직이는 속도는 약 초당 8km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고도 위성들은 단 90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저고도 위성들은 주로 날씨 그리고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1에서 2.5GHz의 상당히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고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통신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적게 들어가고 안테나도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중고도 위성은 1.2에서 1.66GHz의 비교적 작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 6,000에서 1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 파장이 짧은 고주파수는 닿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속도도 느려서 2시간에서 12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대신 더 적은 수로 지구를 커버할 수 있죠. 저고도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작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더 많고 통신 딜레이도 더 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은 지상에서 22,300마일, 킬로로는 36,000킬로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은 지구의 자전시간과 같은 24시간입니다. 위성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테나는 필요 없고 그냥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되고, 대부분의 통신용 위성이 이런 지오싱크로너스 위성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GPS가 좋은 예겠네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가장 크고 통신 딜레이도 260ms이나 됩니다. 대신 3개만 띄어져 있어도 이렇게 지구를 전부 커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위성 중 비교적 가볍고 저렴하고 빠른 통신을 가능케 하는 저고도 위성을 선호한 이리디움 프로젝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하였고 $3,000의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나 사업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실패 이유는 우선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 했고 또 그만큼 많은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짓고 위성 전용 전화기와 안테나를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하려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미국을 먼저 타겟으로 시도하고 그 다음 천천히 해외로 넓혀나갔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전 세계를 타겟으로 사업을 벌린 게 실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또한 위성의 전화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시켜 비용이 높았고 그런 사용하지도 않는 기능들 때문에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성 하나가 고장나면 위성 간의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서비스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지어야 했는데 이걸 기업이 짓는지 그 해당 나라가 대신 지어주고 커미션을 받는지 등등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복잡한 결정들이 많았고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이사회는 무책임하게 내려서 기업에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리디움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모토로라는 이리디움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리디움은 이리디움 넥스트란 프로젝트로 락히드 마틴과 데일리 셀레니아 스페이스와 협력해 2세대 위성을 발표했습니다. 총 81개를 기획했고 이 중 75개를 쏘아 올렸고 재밌게도 이 위성들을 쏘아 올려준 회사가 스페이스X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리디움은 지금은 명실상부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스타링크의 부상으로 과연 AT&T 같은 기존 굵직한 통신기업들이 몰락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미국인이 약 절반인 51%였고 현재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5%의 미국인들 중 64%가 스타링크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5%의 사람들이 스타링크의 속도가 기존 인터넷보다 빠르면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속도네요. 우선 스타링크가 베타 버전으로 발표한 인터넷 속도와 가격을 보면 기존 평균 인터넷 속도의 약 2배인 103메가빗에 월 구독료는 $99였습니다. 계산해보면 1메가빗당 96센트로 기존 인터넷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인터넷의 레이텐시가 20ms 이하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 비디오 게임을 해도 빠른 반응 속도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엔 25에서 35ms의 레텐시를 보여줬지만 2019년 하반기부턴 20ms 이하의 레텐시를 예상한다고 했으니 지금쯤이면 20ms 이하의 레텐시가 나와야 정상이겠네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성 접시를 들고 외지로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4K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버퍼링 없이 잘 나왔다고 했고 속도도 제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속도는 게임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듯 하네요. 다만 여길 보면 교외 지역에선 좋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선 충분한 밴드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인스타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 엄청 버벅였던 거 생각나시죠? 그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도 위성 하나가 커버하는 지역 안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의 속도도 느려지겠죠. 반대로 사람도 몇 명 없고 인구 밀도도 낮은 교외 지역은 인터넷을 제 속도에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타겟으로 삼는 고객층은 인터넷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외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세상에 인터넷이 제대로 지원 안 되는 지역도 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 커서 이렇게 보시면 시골 지역은 여전히 인터넷 속도가 25메가빗도 안 나오는 비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또한 미국 인구의 약 30%가 아직도 전화선을 사용한 인터넷인
DS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인터넷 한번 쓰려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연결해야 했고 인터넷 사용하는 동안엔 집 전화가 불통이었던 그때. 트위터에서도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도 스타링크가 되느냐고 일론 머스크한테 물으니 일론 머스크가 대도시에도 서비스가 제공은 되겠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오히려 기존 통신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회사들이 인구 밀도가 낮은 외지까지 인터넷망을 연결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가성비도 낮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외지의 3-4% 고객들은 스타링크가 빠른 인터넷을 제공할 테니 기존 대형 통신회사들은 지금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가성비 높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입장에서도 도시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의 특성상 고층 건물들이 많고 그런 만큼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와 지하 그리고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도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특별 라우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 비용이죠. 인공위성 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도시의 건물마다 이런 설치 비용까지 지불하기엔 부담스럽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스페이스X의 사장이자 대표인 그웬 쇼웰이 만약에 파산에 대비해 스타링크를 기업 분할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은 기업 분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선은 스타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집중하겠다 말했고 과거 이리디움 같은 저고도 위성 인터넷 사업들이 대부분 파산했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 케이블 인터넷과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링크의 장점은 빠른 속도와 낮은 레이텐시 그리고 지구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론 가격이 높을 수 있으며 아직 시험 단계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존 케이블 인터넷의 장점은 여러가지 다양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통신망이 잘 깔려있기에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론 외지엔 인터넷 케이블이 제공이 잘 안 돼 있고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이제 파이버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아닐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스타링크 같은 저고도 인터넷 사업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미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사업적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위성 인터넷 사업은 가격이 매우 높고 이런 높은 가격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 속도와 신뢰도 면에선 위성 인터넷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타링크 사업의 타겟 고객층은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외지의 약 3-4%의 인구이고 그렇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기존 통신회사들의 타겟 시장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이 기존 통신시장에 끼칠 여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